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미 탄광 파업 중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의 모습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미 탄광 파업에 있어서 탄광 소유주들과 또한 탄광의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 개입해야 될 그러한 명분과 또한 그러한 당위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탄광 소유주들과 또한 노동자들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탄광 소유주들이 노동자의 대표인 존 미첼과는 절대 협상 못하겠다고 하며 대통령까지 그렇게 저런 범죄자하고 우리가 협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자에 거절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더 로즈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손길로 남겨서 그것을 여론에 배포하고 난 이후에 이젠 정부가 개입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이 미 탄광 파업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미 탄광 파업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루즈벨트는 파업의 원인 조사 및 행정부와 입법부에 적절한 해법을 공고하는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합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내에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들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보고서로 발간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을 취하면서 그 탄광 파업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합중국의 상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권한을 헌법에서 위임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그 역할을 맡아줄 위원회에 무게감을 더하려면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티브 그로버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에게 이제 이러한 직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로버 클리브랜드. 이 나라의 대통령님만큼 조사위원회에 무게감을 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고 그렇게 제안된 위원회에는 조사 결과를 집행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보다 위원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라이트의 조사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라이트가 먼저 이 현재 어떤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조사보고서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 자체로 다가오는 중간 선거와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뜻했고 루즈벨트가 어떻게든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군대를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론이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구축하는 수단을 제공할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스 컨스쿠디 박사님은 이러한 하나의 리더십의 팁을 주신데 또한 이 공격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강하게 공격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석탄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얼어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죠.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완료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수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쯤이면 너무 늦은 것일 수 있었고 파업이 끝나더라도 석탄이 채굴되고 공급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루즈벨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긴급히 필요한 조치는 주나 일의 단위가 아니라 시간의 단위로 계산될 정도로 굉장히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잘못이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재의 관리 시스템은 실패했다라고 보았으면서 현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하며 실패를 지체 없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것이죠. 루즈벨트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전략은 최고의 장군이 지휘하는 1만 명의 정규군을 탄전에 투입하는 것이었고 정규군이 경영자로부터 탄광을 몰수하여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부를 대신한 관제인으로서 탄광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탄광을 그냥 소유주에게서 그냥 가져와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것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군대를 보내서 이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죠. 루즈벨트는 퇴역 장군 존 스코필드에게 그 엄청난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명 존 스코필드에게, 이 사람은 퇴역 장군이죠. 스코필드 장군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행동력을 겸비해 그 임무를 맡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루즈벨트는 스코필드에게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세력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경영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게 영장을 보내면 링컨의 휘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영장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대통령이 정권을 다 준 그러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파업자들이 석탄 캐는 걸 방해하면 연방군이 힘을 최대한 행사하여 파업자들을 견제할 권한도 스코필드에게 부여가 되었는데 요컨대 연방군에게는 광부들 사이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영자들에게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군이 광부들과 이 연방군이 가서 중간에 서서 이 광부들과 또한 이 경영자 사이에서 법과 질서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것인데 이 경영자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당분간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임무까지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시장 경제 좀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 전략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연락망을 구축하려고 루즈벨트는 펜실베니아 출신의 상원의원 매슈 퀘이를 임시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루즈벨트는 재산권의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퀘이에게 펜실베니아 주지사 스톤과 상의해서 대통령이 암호로 지시할 때마다 주지사가 연방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질서 유지를 마련해달라. 이 질서 유지의 목적이 있었을 때 이 연방군이 파견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질서 유지를 필요해서 연방군이 좀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자기가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락의 고리는 대통령이 보내는 평범한 내용, 예컨대 요청할 시간이 왔다는 정보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또 루즈벨트는 일단 연방군이 배치되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사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확약했다고 합니다. 훗날 퀘이 상원의원은 실제 뒤이은 행동으로 자신을 성가시키겠다면 기꺼이 탄핵 절차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대담한 계획은 루즈벨트가 좌우명으로 삼던 격언, 공격할 필요가 없을 때는 공격하지 마라. 하지만 공격할 때는 강하게 공격하라를 라는 그런 격언을 실천한 사례였는데, 하지만 루즈벨트가 허세를 부린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루즈벨트가
그 급진적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려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겁만 줬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판단하는 역사학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던 훨씬 덜 파괴적인 대책들도 권력의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석탄을 실제로 어떻게 채굴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없었는데 과연 정부가 관제인 역할을 하면 광부들이 복귀할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비조합원 광부들을 동원해야 하는 것일까? 석탄을 운반하는 석탄 철도에서 소유주들이 재산을 압류당하면 석탄이 동부 해안 연안까지 어떻게 과연 운반될 수가 있을 것일까? 이 다 의문인 것이죠. 석탄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루즈벨트의 기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결코 허세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파업 내내 신중하게 처신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국민이 중대한 위협에 빠질 정도로 당시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방 정부의 무력한 상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상황은 그가 인습을 타파하겠다고 나서기에 충분한 이유였고, 그는 당장이라도 전례를 깨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직까지 위험에 빠뜨리면 나는 군대 최고 사령관이다, 나는 국민에게 석탄을 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어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시어도어는 연방군을 동원해 탄광을 압류하겠다는 계획이 파업이 해결한 뒤 열사가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현되지 않았지만 개입하겠다는 위협은 엘리우 후트가 전쟁성 장관이 뉴욕 앞바다에 띄운 JP 모건의 개인 요트 코세오호에서 그를 만났을 때 커다란 몽둥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대통령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철도회사들에 가서 철도에서 소유주의 그 탄광을 이제 군대를 통해서 그것을 몰수해서 이제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 JP 모건 경영자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몽둥이처럼 그렇게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규모 군사 개입이 있기 전에 경영계를 설득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강력한 석탄 트러스트의 원래 설계자였던 JP 모건이었다. JP 모건이 결국 경영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것이죠. 이 JP 모건이 그렇게 철도 회사들 그리고 석탄 회사들 모아가지고 거대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은 다음 또한 리더십의 팁으로서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나름대로의 명분과 체면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루트 전쟁성 장관은 뉴욕행 침대차를 타기 전에 경영자들이 굴욕을 당하지 않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모건과 협상하려면 완전한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루즈벨트에게 말한 것이죠. 루즈벨트에게 가서 이제 이 모건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대통령의 재량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재량권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죠. 루트는 그런 재량권을 허락받아 대통령의 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자격으로 뉴욕에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루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루트는 평범한 시민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게 아니었고, 누가 뭐라 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광을 얻은 최측근 국무위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루트는 10월 3일 모임에 대한 속기사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고, 당시 경영계는 쟁점을 중재할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미첼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에 그런 회의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자 측은
존 미첼이 제안한 그러한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회를 절대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속기의 내용들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 루트가. 경영계가 부정적 성향을 띄었지만 루트는 그들이 중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첼의 제안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체면 문제구나. 말 그대로 이 체면. 이 경영자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 미첼 노동자 대표가 이것을 제안했다는 그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존 미첼은 하나의 반항하고 또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면 차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동조합 리더인 미첼은 경영계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 또한 베어가 경영계의 세계관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던 기본적인 가정, 기업 경영의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미첼이 뭘 제안하든 그런 제안들은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훗날 루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예컨대 탄광 소유주들이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면서 미첼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걸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요크 코세오호에서 루트와 모건은 경영자들에게 서명을 받아낼 각서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에게 이제 이 대통령이 구성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해서 그것을 경영자 대표들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각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대통령이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한다. 위원회에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인다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루트가 인정했듯이 중재라는 아이디어를 경영계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서면에는 경영계가 이러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미첼이 먼저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잘 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그런 행동인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중재는 존 미첼 노동자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더 루즈벨트가 미 탄광 파업에 개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펜실바니아 주지사와 암호로 질서 유지를 위한 연방군 파견을 요청하는 등 주변인들을 통한 리더십 행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나마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전쟁성 장관 루트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JP 모건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에서도 이렇게 루트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양해주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루즈벨트는 루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죠. 이처럼 권한 위임의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은 이 권한 위임, 이것이 바로 임파워먼트,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진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정말 이 리더십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인 것이죠. 하지만 이 권위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직접 다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더십의 영향을 크게 퍼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 위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리더 자신의 팔로워를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범함이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어더 루즈벨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어떨 때 필요했다는 것은 임파워먼트,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또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자기만 잡고 있겠다는 그런 어떤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이 큰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시어더 루즈벨트의 미 탄광파업 교착이 해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성 장관 루트는 그리고 또한 JP 모건 이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들이 만든 중재 아이디어가 경영자 측 제안이었다는 것은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노동자 대표 미첼의 아이디어였는데 하지만 그 거짓말은 문서상에는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저녁 루트는 워싱턴행 기차를 탔고 모건은 상황이 폭발 직전이라고 경고했고 탄광을 몰수하려는 군사 계획이 연구 중이지만 중재에 합의하면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또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탄광 소유주들은 못마땅했지만 합의에 동의하는 걸 미루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를 이제 군대가 들이닥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연탄 파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파업위원회 Anthracite Coal Strike Commission이라는데 여기서 이 5분야에 선발된 5명의 위원을 선정하자라는 것이죠. 이 군 장교, 군, 그리고 광산 전문가, 그리고 펜실베니아 판사, 그리고 탄광과 석탄 판매 오랫동안 관계한 기업인, 그리고 저명한 사회학자 이렇게 구성하자 5명으로 이렇게 이제 안을 내고 그것을 이제 경영자들에게 사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조항을 더한 합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영자들은 모건으로부터 서명된 합의문을 받자마자 루즈벨트는 노동계 대표가 빠졌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즉각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노동자 대표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빠졌구나, 이것을 알아챈 것이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장 공정한 사람들로 5분야의 전문가를 채울 것이라고 믿고 합의문을 받아들이라고 미첼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대표 미첼에게 여기에 노동자 대표는 없지만 내가 공정하게 이 사람들을 다 뽑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을 수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미첼은 대통령의 진정성은 믿지만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이 위원회에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할 노동자 대표 한 명도 없는데 이 위원회를 인정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첼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분쟁에서 노동도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미첼은 대다수 탄광 노동자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카톨릭 주교도 위원회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제 전쟁성 장관 루트를 통해서 모건에게 협상 재개를 위해서 경영계 대표를 황급히 워싱턴에 보내달라는 전보를 보낸 것이죠. 빨리 그렇다면 경제 대표 와가지고 이 위원들을 수정할 그러한 상황들이니까 빨리 오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 모건이 파견한 2명의 젊은 대표가 탄광 소유주들로부터 협상 정권을 위임받아 임시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목발에 의지한 채 다리를 절뚝이며 그들을 맞이했는데 탄광 소유주들은 모건의 사무실에 모여 있었고 그로부터 3시간 동안 전화선을 열어두고 그 젊은 대표들은 탄광 소유주들로부터 2명의 위원을 추구하는 조건에 대해 동의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건 사무실에는 탄광 대표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 워싱턴에는 2명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위원 중에 노동자 대표를 넣어야 되니까 넣읍시다라고 2명의 대표가 모건의 사무실 전화를 해가지고 탄광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거죠. 3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데 탄광 소유주들은 카톨릭 성직자를 추구하는 조건은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계 대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노동계 대표는 절대 위원회에 못 들어와. 저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교착 상태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양보보다는 내란을 각오하겠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란을 일으키지 저 협상은 못하겠다. 저 노동자 대표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정이 점점 다가왔으며 그때 임박한 비극이 갑자기 희극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름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죠. 시어도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지금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면 차려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일단 존 미첼이나 노동자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인지를 한 것이죠. 그들은 내가 누구를 지명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명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든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저명한 사회학자로 노동계 지도자이자 철도 승무원 연합회 올드 오브 레일웨이 컨덕터스의 의장이던 에드거 E 클라크를 제안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사회학자라는 것이 이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노동계 대표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이 사회학자를 여기 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만 바꿔 노동자의 대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사회학자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노동계 대표를 받아들이느니 대혼란은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지만 내가 노동계 대표를 저명한 사회학자라고 부르자 모두가 좋아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체면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순간 내가 느낀 안도와 환희가 복합된 감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며칠 후 펜실베니아 윌크스베리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탄광 노동자들은 투표로 합의안을 받아들이며 일터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탄광 노동자 이해관계와 쟁점을 대통령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 노사 분규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이정표라는 그러한 머리 기사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163일간 계속되던 교착 상태가 끝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뻔했던 파업은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이죠. 루즈벨트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역할하며 그때까지 민간 영역으로 여겨지던 노동과 자본 간의 분쟁을 공익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노동과 자본 시장에는 공권력이, 그러니까 공익적인 국가의 어떤 권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기존의 프레임에서 이것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해석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이전은 그 이후에 노동계에 있어서 미국을 지도하는 데 원리가 된 것이죠. 루즈벨트는 파업이 계속되던 5개월을 끈기 있게 지켜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론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연방정부가 최초로 관여한 구속력을 지닌 중재에 노사 양측을 끌어들인 공간을 마련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캐럴 라이트는 새로운 아이가 탄생했다. 그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노사 관계의 새로운 하나의 장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스 건스 구디 교수님이 또 한 가지 리더십의 팁을 주는 것은 성공한 해결에 대해서 공적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거 다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람도 너무 열심히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 아이의 친권을 너그럽고 기분 좋게 가장 먼저 JP 모건에게 돌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파업이 지금쯤 해결됐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라는 편지를 모건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파업이 끝나고 쓴 1년의 편지에서 루즈벨트는 위기관리팀이 있었죠. 루트와 녹스, 퀘이와 사전트, 라이트와 크레인과 페인에게도 각자 기꺼이 맡아준 중대한 역할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것이죠.
패배가 고하라면 승리에는 1000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루즈벨트는 그 아버지들이 맡은 각각의 역할을 세상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탄광 경영자들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죠. 이 시어도의 개인적으로 이 탄광 소유주들이 자신에게 퍼붓은 그런 모욕감이나 이런 것들, 멸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사실 그 마음이 다 뭉그러지고, 그래서 정말 울분이 토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미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주님, 그 꽉 막힌 우둔한 인간들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평이 토해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어가 미 탄광팝의 최종적 협상을 이루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리더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어도어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인내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개입해야 될 것인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때까지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또 하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겨울이 가까워 그때쯤에 되어서 바로 이 여론을 등에 입고 가서 정말 이 두 양파트, 노사의 양파트의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거기서 번뜩이는 그의 생각, 즉 정말 이 탄광 소유주들은 이 문제 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에, 자신의 체면에 노동자라는 그 자체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을 바꿔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리더는 정말 이런 어떤 해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통찰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그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을 인내로써, 그리고 착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규합하면서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한순간에 성광과 같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통찰력으로 문제가 갑자기 급변하게 전환되는 것이죠.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는 물이 끓듯이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함께하는 리더십의 원리, 탄광파업 이후에 또한 그런 시어도 루즈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즈벨트가 자신의 공적을 문자 그대로 남들에게 돌렸다면 전국과 세계 곳곳의 신문들은 루즈벨트에게 칭찬을 쏟아낸 것이죠. 예컨대 노스 아메리카 리뷰는 그의 부상과 대담성, 그리고 파업 해결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삭막한 분쟁 이야기에 낭만적이고 기사도적인 색을 더해주었고, 루즈벨트라는 인물의 매력까지 드높여 주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한 노사 분규가 그렇게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의회는 또한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야단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롭고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의 이제 호감도에서는 4위인 것이죠. 1위가 에이브람, 2위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이고 4위의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탄광 노동자들은 곧바로 일터로 복귀했지만 루즈벨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낸 찬사와 그 자신이 받은 갈채 덕분에 구속력을 지닌 중재위원회의 조사와 그 결과는 계속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위원회의 조사는 3달 동안 이어졌고 양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마침내 위원회는 광부들에게 10%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고 1일 노동량을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이며 향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조정국을 설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던 노동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해결은 없었고 노동과 자본 중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중재의 결과는 구속력을 지닌 까닭에 자본과 노동과 연방정부 간의 역학관계는 꾸준히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와 또한 이 자본, 노동 이 관계,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구도가 생성된 것이죠. 런던 타임스는 우리는 석탄 파업의 종언만이 아니라 강력한 정부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이스컨스 구딘 교수님이 주시는 그런 팁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라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놔라는 것이죠. 이 선구자적인 사건의 여파로 시어더 루즈벨트는 미래를 위해 위기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후세에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노동과 경영 간의 사적인 분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오랜 전례를 깨뜨린 것이죠. 그의 그런 행동은 반발과 찬성을 동시에 분리를 일으켰는데 위기가 해결된 후에 루즈벨트는 그 이례적인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업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정부의 개입을 자제했지만 대통령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변해간 과정을 밝혀두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다 남겼다는 것이죠. 훗날 행정력의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확대를 위한 정권 위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파업이 끝날 다음 날 루즈벨트는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크레인에게 분쟁이 시작된 5월부터 자신의 행동을 3,000단어로 빠짐없이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루즈벨트는 사건의 전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마다 그렇게 한 이유, 위험에 대한 평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조사, 라이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최초의 결정과 결국 라이트 보고서의 공개로 이어진 상황의 변화들, 노사 양측 대표의 대면 회의를 주선한 전대미문의 하나의 행위들, 그 만남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던 그런 다짐들, 심각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과감히 선택한 행동들, 연방군의 개입을 막은 JP 모건의 개입, 명칭을 바꿔 궁극적으로 해결된 분쟁의 부조리함 등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후세를 향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의 기록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뒤이어서 보낸 편지에서 석탄 파업의 위기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엄격히 말하면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저명한 역사학자 윌리엄 로스코 세이어에게 말했듯이 제철소 파업이었다면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탄 파업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필요한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개입해 재앙의 확산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루즈벨트는 무역탄 파업위원회의 명확하고 권위 있는 보고서가 소책자로 만들어져 위원회가 다루었던 사건과 유사한 혼란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조짐이 있는 것이면 어디에나 널리 유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문제 해결의 하나의 절차 프로세스였으니까 그 하나의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도 자본가나 노동자로서 말하지 않았다. 또 판사나 군 장교로서도 말하지 않았다. 종교인의 자격으로서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정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미국 시민으로서 그 보고서에 서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탄 파업을 통해서 시어더 루즈벨트는 국제정책의 방향, 산업혁명 이후 부를 급속도로 축적하던 기업을 견제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죠. 특히 기업 활동의 속도와 규모를 보면서 그런 기업은 감독하고 규제하는 힘을 지닌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석탄 파업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무연탄을 필두로 급진적인 실험을 시도하고 싶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석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하는 동안 시어더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새벽빛이라는 게 입증되었던 것이죠. 공평 정책이란 깃발 아래
진보적인 개혁 분위기가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또한 보게 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메인주의 숲을 탐험할 때 처음 만난 친구 빌 수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부자도 공명정대하게 행동하고 노동조합도 지혜롭고 정의롭게 관리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고용인과 노동자와 자본과 어느 쪽이든 잘못하면 나는 그쪽과 맞붙어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 미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어가 미 탄광 파업 중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잘 기록하여서 후세에 남기는 리더십 스타일임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의 책무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미 탄광 파업,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특히나 노동자와 자본가이라는 관계들, 과거에는 전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카르텔이 기업 쪽에서 생기게 되면서, 또한 반대로 또한 노동자의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결집되면서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충돌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만약에 협상으로 뚫지 못한다면 거기는 엄청난 하나의 큰 폭풍우가 있을 것이고, 결국 군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본가 쪽이나 노동가 쪽이나 큰 손해를 입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협상을 통해 어떻게 프로세스로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바로 시어도어가 기록으로 남기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후세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도어는 이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후세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후세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신이 또한 처한 그런 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적용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정치 현실 역시도 바로 이러한 여러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잘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또한 잘 해석하고 그것을 또한 후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리더십의 어떻게 보면 전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정치 현실, 정치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넘어가서 회생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먼 친척 관계죠. 서로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같은 이렇게 친척 관계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대통령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한 그런 일인 것이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는 점점 심화되던 대공황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1933년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회복되지 않는 가난과 또한 끊임없는 실직으로 야기되던 두려움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산업은 마비된 상태였으며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도 급격히 줄었는데 많은 사람이 농지를 잃고 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수세대 동안 가족이 운영하던 소기업이 줄지어 파산하게 되고 수천 곳의 은행이 붕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예금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시정부와 주정부의 구제기금도 고갈되었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했고 마침내 식량 폭동이 일어났으며 자본주의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도리스 컨스부리 교수님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이제 모든 수단을 다 썼다라면서 절망했다는 것이죠. 우주의 어떤 극작가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등장보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독재자 혹은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을 그럴듯하게 고안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백악관 보좌관 로프트 쇼우드는 이렇게 말했던. 또한 이 리더는 시대의 요구에 부름받아 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스스로 올바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백악관을 차지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워런 하딩 대통령처럼 사진 액자의 주인공이 되기에 적합한 대통령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대통령이 민생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힘든 시기가 시작되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미국인들은 방향을 인도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진 액자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리더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기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맞닥뜨린 암울한 상황은 위대한 성공만큼이나 참혹한 실패의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면 시대가 제기하는 시련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닥터 프랭클린만큼 국가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처할 준비가 된 리더는 없었다는. 이렇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웜 스프링스에서 건축가, 부동산 개발자, 프로그램 관리자, 수석 고문, 영적인 지도자, 피크닉 담당 부통령,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치료법의 선구자로서 소아마비 환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닥터 프랭클린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다루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 가지고 웜 스프링스에 가서 온천 지역을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의 어떤 단지를 만든 것이죠. 거기에 소아마비처럼 지시장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치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환경이나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까지 다 치료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그래서 닥터 프랭클린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호응을 얻고 이 프랭클린이 그때 정말 자신의 마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정치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이제 프랭클린의 위기 속에서 극복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비평에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맞닥뜨린 미국의 암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대적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란 거의 대공황이란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그런 시기에는 굳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 삶에 간섭할 필요성이 없지만 정말 이런 정말 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 그리고 밭을 잃고 집을 잃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풀 그러한 정말 이 혁신의 리더십, 어떤 혁명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이 소아마비를 겪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웜 스프링스에서 그것을 또한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한 그런 리조트로서 개발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이 소아마비라는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스스로의 경험이 이 미국이라는 즉 대공황이라는 그러한 질병에 그건 암에 걸린 정말 질병에 걸린 이 미국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회복의 리더십, 회생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한 정치 현실과 우리가 있는 그러한 현실은 과연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남은 4월 기간 또
평안하고 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봄에 또 이렇게 봄의 기운을 또 많이 충만하게 받으셔가지고 건강도 또한 건강하게 또 건강도 잘 회복하시면서 한 주간 또 즐겁게 좋은 그런 시간들 또 하시는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좋은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